슈퍼 레졸루션 마이크로스코프, 형광 현미경의 최첨단의 최근에 개발된 현미경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ONI라는 회사의 나노 이메이지라는 모델명의 장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부분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슈퍼 레졸루션 마이크로스코프는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적으로 잠깐의 스토리를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ONI의 나노 이메이저 제품의 특장점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어디까지 연구가 되고 있고 향후 어떤 연구가 이루어질 거냐는 어플리케이션을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슈퍼 레졸루션 마이크로스코프이고요. 여기에 이제 화두가 되는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디플렉션 리미트, 회절 한계라고 하죠. 설명을 드리면 독일 지도상, 이 그림은 사진은 독일 지도상 중앙에 위치한 이전 동독 지역이었었어요. 예나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는 예나 유니버시티의 캠퍼스고요. 왜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나 대학 굉장히 오래됐어요. 16세기에 설립돼서 여기 이름 자체 쉴러, 괴테, 니체 등이 여기에 관여가 돼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 막스도 이 학교 졸업생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하여간에 오래된 전통인 학교에 철학자, 시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유명한 과학자가 한 분이 나오십니다. 이 캠퍼스 뒤쪽들에 가면은 이런 동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상의 임자는 에른스트 아베라는 유명한 이 현미경 분야에서는 레전더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 동상 위에 이러한 공식이 하나 이제 새겨져 있는데요. 이 공식이 거의 130년 동안 이 광학 현미경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깨지지 않은 불문율로 남아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D는 이제 디스턴스, 거리를 의미하고요. 람다는 이제 사용하는 광학 현미경의 빛의 파장입니다. 그리고 사인 알파는 사용하는 렌즈의 반각에 해당되고요. N은 굴절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시 영역의 빛을 사용하는 광학 현미경의 경우에 여기에 가장 단파장이 400나노메타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사인 알파 값, 그 다음에 N 값을 공기로 1로 하면은 여기 이제 값은 200나노메타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넘사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베가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주장하고 나서 이제 공식에 아베 디플렉션 리미트라고 명칭이 됐고요. 0.2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200나노미터에 해당되죠. 그래서 200나노미터는 광학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한계라고 이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은 여기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개미라든가 사람의 머리카락들이 이제 볼 수 있겠죠. 20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눈 시력이 좋은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포유동물의 세포라든가 박테리아라든가 미토콘드리아 같은 것들은 저희가 광학 현미경으로 이용해서 봤죠. 그 다음에 200 나노미터 이하 되는 그런 오브젝트 물체들은 바이러스라든가 프로테인이라든가 이런 스몰 몰리큘들은 광학 현미경이 아닌 전자 현미경 또는 원자 현미경으로 관찰해 왔었습니다. 자, 이런 21세기 되기 전에 한 150년 동안에 이 벽을 넘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가 있었고요. 많은 현미경들이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2014년, 이제 21세기 들어서 노벨 화학상이 수상되면서 여기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첫 번째, 에릭 베치, 미국 물리학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다음 슬라이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팜이라는 슈퍼 레졸루션 테크놀로지를 이제 주장을 합니다. 발표를 했고요. 두 번째로 독일, 루마니아계 독일 물리학자인데요. 이분은 스테드라는 테크놀로지를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윌리엄 먼로우는 이제 여기에 관련된 이론을 정립하고 팜에 해당되는 팜의 테크놀로지 이용할 수 있는 형광물질 개발에 일익을 하신 분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 분 다 물리학자인데 노벨 화학상을 받으셨습니다.
슈퍼 레졸루션 마이크로스코프를 한 장 슬라이드 요약한 가장 좋은 그림이라서 제가 올렸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일단 첫 번째 디플렉션은 일단 레터럴 디플렉션이 있죠. XY에 관련된 평면의 디플렉션은 200에서 250 나노미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지축으로 가는 XR 레졸루션은 500, 700 정도에 해당됩니다. 이 정도 기준에서 일반적으로 평면을 주로 보기 때문에 200, 250 나노미터의 디플렉션 리미트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이제 현재 여러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슈퍼 레졸루션 마이크로스코프이 테크놀로지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테크놀로지는 주로 상용화돼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첫 번째 보시면 SIM, Structure Illumination 마이크로스코피가 있고요. 되게 100나노미터의 레졸루션을 갖기 때문에 200나노미터 한 개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STED라는 게 있는데요. Stimulated Emission Deflection Microscopy 약자입니다. 그래서 STED는 30, 50, 70 범주에 해당되는 나노미터 값을 갖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로컬라이제이션 마이크로스코피라고 일명하는데 팜이라는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포토 액티베이티드 로컬라이제이션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하고요. 이와 거의 이론은 유사합니다. 스톰이 있습니다. 스토케이스틱 옵티컬 리컨스트럭션 마이크로스코피. 지금 잠깐 참고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면 혼돈되실 것 같아요. 여기서 팜이라는 게 팜이 있고 F팜이 있는데 이거는 같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페이퍼에 내실 때 미국 지역에서는 팜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고 유럽에서는 F팜이라는 썼습니다. 그리고 스톰, 디스톰인데 이건 다음 장에 좀 설명을 드리는데 팜하고 스톰하고의 차이점은 사용하는 형광 다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팜에서 사용하는 형광 다이는 주로 플로레스스 프로틴, 주로 GFP가 여기 해당되고 GFP에 관련된 그 뮤턴트들이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스톰은 인오게닉 컴파운드를 사용해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이지 나머지 팜이나 스톰은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스톰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스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5개의 형광 단일 분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한꺼번에 에미션 되게 되면 형광이 발색되게 되면 거의 한 덩어리를 보여서 한 점으로 분리가 안 되죠. 근데 스톰의 테크놀로지는 이거에 5개의 형광 단일 분자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하나씩 또는 둘씩 부분적으로 스위치를 한다는 얘기죠. 턴오프가 됩니다. 그러니까 켰다 껐다를 하게 되면은 하나의 단분자로도 확인이 되고 이거를 컴퓨터상에서 중간 지점에 점을 찍어서 점유화를 묘사하는 것처럼 컴퓨터에서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지 모르시지만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를 일명하여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로컬라이제이션 마이크로스코프, 팜도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또 혼동되실 것 중에 하나가 D스톰이라는 얘기가 저희가 쓰는데요. D스톰은 다이렉트 스톰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스위치가 되는 형광 다이를 하나만 쓰는 경우가 D스톰이고 직접 형광 발산한다는 의미로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스톰은 초기에 나왔던 스톰 테크놀로지는 리포터와 액티베이터 2개의 커플된 다이를 쓰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는 D스톰에 해당이 되고요. D스톰이 프랩하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할 때 가장 많이 질문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프랩이에요. 프랩이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답을 좀 드렸습니다. 첫 번째 어떤 다이를 쓰느냐는 질문하셨을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레코멘드하는 거는 추천드린 거는 싱글 레이블 했을 경우는 알렉사 플로우 647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더블 레이블 할 경우에는 이제 알렉사 647과 함께 555 화장대에서 나온 에미션 되는 2개를 더블 레이블에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리플 레이블 하는 경우에 이와 같이 빨간색 개통, 그 다음에 주황색에 나오는 555, 그 다음에 아토 48, 녹색의 에미션까지. 아토 48 말고 그 다음에 알렉사 플로우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드린 내용을
파리에 있는 에펠탑으로 비교하면 파리 에펠탑이 높이가 한 300m 된다고 하네요. 근데 여름철에는 이게 5cm, 강철로 만들어졌기 5cm가 더 높아져서 더 길어진다고 합니다. 여하튼 로컬라이제이션 마이크로스코프, 스톰을 이해하시는 그림으로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실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티클들로 이루어진 디텍션이 되고요. 부분적으로 불들을 디텍션해서 리컨스트럭션 한다 하는 의미를 상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ONI를 잠깐 소개를 드리고요. ONI는 옥스퍼드 나노 이미징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특정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는 저도 꼭 가보고 싶은데 옥스퍼드 대학의 캠퍼스예요. 그리고 이 옥스퍼드 대학의 중앙에 있는 이 캠퍼스는 박물관이면서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좀 규모가 작아서 지금은 도서관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여하튼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있는 건물 안에 방에 현미경의 전당이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0년 넘은 100년 동안에 개발됐던 현미경들이 실체 모습이라든가 그런 모델로 만들었던 현미경들이 전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이니까 영국의 로버트 훅이 처음에 현대의 현미경과 유사한 컴파운드 마이크로스코프 개발했죠. 이 빨간색에 들어온 그래서 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블랙박스 ONI의 나노 이미지의 모습입니다. 이 두 분이 공동으로 개발을 했고요. 이분은 옥스퍼드 물리학과 교수님이시고 이분은 현재 이제 CEO로 계신 중국의 영국 분이십니다. 그래서 ONI 회사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스핀업된 바이오 벤처고요. 2016년, 그러니까 뭐 5년이 채 안 됐습니다, 아직. 그리고 2018년 최근에 2년 전에 미국 팔로알토에서 지사를 만들고 글로벌 비즈니스는 팔로알토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100명 정도의 인원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고요. 굉장히 이 성장 속도가 빠른 벤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왜 이 장비를 개발해서 회사가 스핀오프 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회사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건 제가 따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라이카 스테디예요. 국내 설치된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니콘의 슈퍼레이저널 마이크로스코프인 스톰이고요. 자이스의 팜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슈퍼레이저널 마이크로스코프입니다. 브루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는 델타 비전이라는 회사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GE를 통해서 사이토바라는 회사로 간 CM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랩메이드된 슈퍼 레졸루션 마이크로스코프입니다. 보시다시피 좀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일단 그 장비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설치할 때 쉬핑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박스들이 들어와야 되고 설치하는데 한 최소한 3, 4일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기 좀 불편하고 많은 연정을 차지합니다. 이런 것이 첫 번째 원인이 되었죠. 자, 이거 영국 지하철이 모습이에요. 펠리칸 가방 하나 있는데 이 안에 저희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통로를 해서 옮깁니다. 이 펠리칸 가방 2개면은 ONI의 나노 이미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단 설치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설치된 모습이고요. 굉장히 협소한 공간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사진에서 이제 이거보다 좋은 그림들이 많은데 제가 넣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 블랙 컬러입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같은 게 있고요. 첫 번째 핵심부가 이 박스죠. 그래서 이 안에 샘플 스테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레이저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옵틱 바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보이시는 그림이 레이저 컨트롤하는 장비고요. 모듈이고 그 다음에 이 왼쪽에 모니터, 그 다음에 PC, 그 다음에 마우스, 키보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좀 관심을 갖고 보실 게 조이스틱이 있어요. 이 조이스틱은 이제 밖에서 이 스테이지라든가 이걸 또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자, 사양은 저희가 만약에 요청하시면은 구체적인 사양을 전달되겠지만 일단 특징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정리해봤습니다. 마이크로 플루이딕 컴패터블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마이크로 플루이딕 할 수 있는 것 장비를 붙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 컨트롤이 42도까지 가능해서 인큐베이션이 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관찰할 때 드리프트되는 거를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리얼타임 오토 포커싱, 샘플다 오토 포커싱 기능이 추가적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톰이나 팜을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레이저가 거의 1와트 정도 되는 좀 파워가 큰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레이저는 기본적으로 405 나노메타, 그 다음에 488 나노메타, 567 나노메타, 640 나노메타에서 4개가 장착이 되고요. 뭐 사용자의 선별에 따라서 선택해서 교체할 수는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용자가 이 분석 소프트웨어가 공급이 되는데 거의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1 레이저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안전합니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LED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루미네이션은 브라이트 필드도 확인해서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이 보시는 이 스테이지가 좀 특수 스테이지예요. 그래서 온도 전달 좋고요. 그 다음에 일명해서 회사에서는 캔틸레버 스테이지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스텝 사이즈가 2 나노미터로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PHO 스테이지라고 PH 타입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나노 이미저의 다음 장은 장점으로 그래서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차별화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넣어봤어요. 첫 번째로 레이저 얼라이먼트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저 얼라이먼트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상당히 중요한 사용하시기에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모양 보시다시피 이 안에서 블랙박스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크룸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완충 장치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옵티컬 테이블 제진대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스펙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오토포커싱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높이에서 락을 걸어서 계속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큐베이션, 홀바디 인큐베이션이 42도까지 유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붙게 되는 모듈들이 다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설치가 유저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용하기 편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하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결론 벌써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설치하기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하는 거. 이론을 설명하는데 가장 편리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되게 레이저를 사용해서 디스톰 이미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대물 렌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지가 올라오겠고 이제 샘플이 올라오죠. 그 다음에 빛이 지나가는데 일반적인 에피플로레센스 마이크로스코피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멤브레인만 주로 관찰할 수 있는 터프도 관찰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이 힐로라는 방법의 일루미네이션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세포 안에 하나의 그 빛의 시트를 만들어서 나머지 시트 범주 밖은 노이즈를 없앨 수가 있어요. 힐로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방식을 다 사용합니다. 일루미네이션.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버튼 하나로 소프트웨어에서 버튼 하나로다가 이 교체가 에피, 그 다음에 힐로, 터프가 다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굉장히 용이하세요. 참고로 어떤 샘플로 사용합니까? 샘플 미클인데요. 자, 이런 슬라이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챔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35mm DC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그림 여러 가지 좀 보여드리려고 하나 더 넣었는데요. 이거는 중요한 게 바이오세프티 캐비넷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샘플이 사용자의 굉장히 톡식한 영향을 미치든지 위험한 물질인 사용할 경우에 세이프티 캐비넷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조이스틱을 사용하고 되어 있고요. 이런 스테이지에 이제 샘플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마이크로 플루이딕은 이렇게 좀 장착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이제 제품에서 설명드릴 게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나노 이미저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이름 자체가 리모스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요.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고 이해하기 쉽다고 합니다. 리얼타임 렌더링 가능하고요. 리모트 컨트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시모스 카메라, 사이언티픽 시모스 카메라에 적합하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용자 이외에 다른 분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좀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장비에 대해서. 그래서 소프트웨어 보여드린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모니터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장비에서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오늘 웨비나 끝나고서 꼭 기억하실 게 ONI 나노 이미저는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D스톰에 해당되는 슈퍼 레졸루션 마이크로스코피 테크놀로지 이용합니다 하는 거고요. 이용해서 하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싱글 파티클 트래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싱글 모리큘 프레시 있습니다. 첫 번째 D스톰 잠깐 보여드리면 어플리케이션 뒷부분에 따로 있지만 제가 몇 가지를 앞으로 빼냈어요. 그래서 좀 중복이 될 수 있어서 빼놨습니다. U2OS 셀이에요. 왼쪽에 보이는 빨갛게 보이는 거는 일반적인 형광현미경으로 찍은 그림이고요. 붙여놨습니다. 오른쪽에 D스톰으로 찍은 형광현미경, D스톰의 마이크로스코피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 핵을 보여드리는 그림이고요. 확대하게 되면 여기 핵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핵공을 디스톰 이미지로 확인하시고 이거는 다시 이러한 그래프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분석해서.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말해서 거리 60나노미터의 직경의 핵공이구나. 이건 다 알려진 얘기지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확인해서 핵공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라든가 어떤 물질이 나올 때 이상이 있든지. 그래서 뉴클리어 트랜스포테이션 하는 거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넣었는데요. 이거는 마마리안 셀 라인 중에 하나예요. 셀 표면에 이온 채널을 보는 리셉터를 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면은 이건 일반적인 형광현미경에서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와일드 필드에서는 디스톰으로 하게 되면 물론 여기에 이제 두 가지의 플로레센스 레이블을 했겠죠. 그러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걸 볼 수 있냐? 첫 번째 디스트리뷰션 채널. 여기서 포타시움 채널하고 칼슘 채널 두 가지예요. 그래서 디스트리뷰션 보실 수 있고 이게 숫자, 리셉터가 몇 개냐 계산 가능하고요. 어떤 배열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알려져 있는 게 이 BK 채널하고 이 칼슘 채널하고 BK는 포타시움 채널인데 서로 공동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작동이. 그래서 이게 어떤 위치에 있는 코로칼라이제이션도 확인이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 재미있는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또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건 이제 싱글 파티클 트래킹입니다. 자, 싱글 파티클 트래킹을 위해서 이제 세 가지의 데이터를 이렇게 따로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팝업 창으로 이제 프로그램에서 따로 나옵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디스톰의 이제 시간별로 리얼타임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이거는 트래킹되는 모습입니다.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 어떤 분석되는 파라미터를 변경하면서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도 분석계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 파티클 트래킹, 분석, 아날라이징 하는데 여러 가지 특성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디퓨전 코에피시언시를 별도로 구해서 여러 가지 거리라든가 분포라든가 그런 걸 찾게 됩니다. 그래서 파티클을 분석하는 정량 분석이 가능합니다는 게 특징이죠. 그건 제가 좀 그림이 이뻐서 꼭 넣어놨어요. 보시면 이건 PDG8이라는 프로테인이에요. 굉장히 특수한 프로테인인데 테더링 프로테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세포 소기관의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의 스페시픽한 프로테인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옆에 근처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하고 붙어 다녀요. 그래서 어떤 병변으로 인하여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이 깨지게 되면은 이 프로테인이 발현돼서 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마이토콘드리아가 옆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때에 이 수리하는데 에너지를 제공해요. 그래서 이 왼쪽 그림은 이제 디스톰의 그림이고요. 이미지 그림이고 이거는 트래킹 모습입니다. 트래킹되는 모습. 재밌죠?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요 녹색으로 보이는 게 마이토트래커라는 마이토콘드리아의 스페시픽 다이를 염색해서 본 마이토콘드리아고요.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빨간 게 제가 말씀드리는 테더링 프로테인들이 이제 움직이는 것들을 관찰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기초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싱글 몰리큘 프레스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지나가는데 프레선 플레스 레조넌스 에너지 트랜스퍼라고 하죠. 그래서 10나노미터의 두 개의 서로 다른 형광다이가 있을 때는 프레시 일어나지가 않고 여기에 엑사이테이션 시키면 얘 녹색만 발현이 됩니다. 근데 이게 10나노미터 범주 안에 들어오게 되면 프레시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녹색을 에미션 시키면 녹색에 해당되는 것이 에미션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다른 빨간색이 이제 억셉트로서 작용해서 에미션이 되죠.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때 구할 수 있는 거는 프레스의 에피션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건 어떤 용도로 쓰냐 하면은 프로테인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데 적합합니다. 그래서 프로테인뿐만 아니라 DNA, RNA 인터랙션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프로테인 컴플렉스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이미지고요. 이때 얻을 수 있는 그래프 데이터입니다. 자, 5년이 채 안 됐는데 50개 이상의 레퍼런스 페이퍼가 출판되어 있고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30군데에 해당되는 유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캠브리지라든가 하버드라든가 유펜 같은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등에 해당되는 제약회사 빅파마도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벤처니 병원 연구실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파트의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빨리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제가 6개의 카테고리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엑스트라 매지컬, 엑스트라 셀룰라 매지컬, EV, 바이러스, 그 다음에 셀 오가넬들 변화들, 이뮤놀로지, 그 다음에 뉴로사이언스, 그 다음에 박테리아 리서치하는 쪽. 아마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처음에 EV 같은 경우는 3가지로 주로 해당이 됩니다. 엑소점이 대부분이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매지컬, 그 다음에 박테리아의 아웃 멤브레인에서 나온 매지컬들이 해당이 되고요. 특징이 뭐 스템셀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추출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디지즈 마커로다가 각광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건 세라피틱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치료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헤테로지니어스하다는 거하고 작다는 거죠. 그래서 슈퍼 레졸루션 마이크로스코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MTA 방법 쓰든지 전자민력이든지 플로 사이토미터로 관찰하고 있는데, 이거의 목표는 백신이라든가 캔서 세라피, 드럭 딜리버리, 그 다음에 재생의학 등에서 목표를 하고 있죠. 자, 나노 이미지를 이용하면 사이즈나 쉐입 구할 수 있고요.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솔루션이라든가 셀 상태에서의 트래킹 확인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셀에 들어오고 나가고 업테이크되고 릴리즈 될 때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싱글 EV를 가지고 이 안에 어떤 물질이 카고되어 있는지, 컨텐트가 있는지, 그다음에 분포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복스라는 엑소점의 큰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는 회사의 데이터를 하나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EV는 이 멤브레인 쪽에 현재 알려진 여러 개가 알려졌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CD8, 노란색으로 표현했고요. CD63이라는 프로테인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글라이코 프로테인이 이렇게 나무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레이블을 하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할 수 있는 레이블 엔티바디 2개는 프로테인이니까 붙이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글라이코 프로테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위트점 어그리틴을 붙여서 또 다이를 붙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자, 그리고 이제 촬영을 했어요. 이건 엑소즘의 엑스트라셀룰라 베이스클의 모양입니다. 여기 해당되는 이 형광다이들의 파티클들을 보여드리는 거고, 같이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라색 쪽만 기억하든지 파란색 쪽 기억하면 파란색 피크. 그래서 이 직경이 156나노미터의 엑스트라셀룰라 매지클이구나 하는 걸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업테이크 되는 모양이고요. 보여드립니다. 이게 스톰의 이미지고요. 나머지는 이제 트래킹하는 모습들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솔루션 상태에서 뽑았던 EV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때 이런 데이터를 기초해서 컴퓨터에서 이런 그래프를 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셀 내에서의
여기 이제 핵이겠죠. 이게 전체 세포겠고. 그리고 확대한 그림이고, 사이토플라즘 안에 호스트 셀 안에 EV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자, 이거를 한번 정리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쓰냐면 호스트 셀에 EV가 트래킹되는 모양인데요. 이거는 스톰의 이미지고요. 이때 셀의 전체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거다 예측할 수 있고, 핵이 이쪽 부위겠구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 부위만 다시 트래킹을 한 결과 이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트래킹 데이터는 이런 그래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뭔가 하면은 핵 주위보다 사이토플래즘에서 멤브레인 쪽에 EV가 더 활성화돼서 많은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건 업테이크 되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이건 EV가 방출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를 제가 보면은 혹시라도 사용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최근의 데이터거든요. 최근에 나이입니다. 개발된 나이. 그래서 일명 pH 롤린이라고 쓰고 읽기는 플로린이라고 읽습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보시다시피 pH에 굉장히 센시티브한 그런 이펙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멤브레인이고요. 이 셀 안쪽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베지클이죠. 이 베지클들이 터져서 나올 경우에 안에 있을 경우는 약산성이고 터져서 나오게 되면 이 엑스트라 매트릭스하고 섞이기 때문에 중성이 됩니다. 이때 색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네 가지 다른 주로 뉴로 디지즈를 연구할 때 많이 쓰는 셀이에요. PC12 셀인데요. 네 가지 다른 스테이지에서 여기 스파크가 보이는 게 보이죠. 스파크가 되는 거는 바깥으로 아까 얘기했던 엑스트라 매지클들이 바깥으로 터져서 나오는 그림들을 보여드립니다. 상당히 사용하기 좋은 이미지예요. 두 번째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최근에도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바이러스는 부생물인지 생물인지 약간 파티클을 많이 표현하죠.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고요. 작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50에서 300 나노미터의 직경을 갖고 있고요.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로밖에 확인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걸 왜 쓰냐. 백신 개발할 때 쓰든지 또는 캔서 세라피라든가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할 때 사용하겠죠. 그럼 나노 이미지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바이러스 파티클, 바이러스 가지고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어떻게 인펙션 되느냐, 그 다음에 싱글 파티클들이 어떤 내용물을 갖고 있고 어떤 분포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특히 나노 이미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세프티 캐비넷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는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됩니다. 두 가지 제가 넣어놨어요. 하나가 HIV 바이러스고요. 하나가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입니다. HIV 바이러스. 자, 이게 HIV 바이러스 이제 멤브레인 쪽에 했던 그 서페이스 글라이코프로테인 염색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리를 재보면 여기서 한 100나노메타 정도 나올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건 전쟁이라고 볼 수 없다고 그랬죠. 100나노메타의 길이고요. 일반적인 와이드 필드는 이렇게 보실 수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볼라 바이러스인 경우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인 경우에 어떤 용도로 이쪽 데이터가 나왔냐 하면 바이러스가 어떻게 숙주세포에 감염되고 숙주세포를 망가뜨리냐는 데이터, 하나의 이미지 데이터예요. 오른쪽은 정상적인 컨트롤 건강한 세포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바이러스 인펙션된 세포예요. 여기 보면 이 사이토스켈레탈에 해당되는 액틴이 많이 깨져 있죠. 자, 이건 이제 두 가지 다 따로따로 염색하면 이 빨갛게 보이는 게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액틴에 붙어서 다시 여기 위치는 콜라클라이전 되겠죠. 액틴, 호스트 액틴, 그 다음에 뉴클레어 프로틴이 약자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뉴클레어 프로틴이 붙어서 작용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셀은 다르지만 이런 데이터도 구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거든요. 자, 이 왼쪽에 보여드리는 건 이건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이게 트래킹되는 것을 모은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디스톰을 하시게 되면 최소한 1000장 정도의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건 1220장의 프레임을 얘기하고요. 그때 프레임의 표시를 1번부터 표시하는 색깔로 표시해서 빨간색에 보이면 마지막 프레임까지 다 올라온 거죠. 그걸 합성한 동영상을 합성한 그림이고 실제적으로 트래킹되는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셀 사이토플라즘에서 트래킹하게 되면 이런 그림이고요. 이런 데이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에보라 바이러스는 아닌데 이건 좀 허피스 바이러스예요. 주로 이제 모바인에 들어가는 허피스 바이러스인데 이게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건 셀 1과 셀 2가 있습니다. 근데 셀 2는 바이러스에 인펙션 된 경우요. 셀 1은 거의 인펙션이 안 돼서 건강한 세포로 나눌 수 있어요. 이때 트래킹 되는 모습이 완전히 다르죠. 왼쪽 건강한 쪽, 이거는 병변이 있는 인펙션 된 경우. 물론 이거는 디퓨전 코에피션스로 계산해서 양쪽을 다 계산해서 따로따로 별도의 수치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싱글 모리큘 디텍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슈퍼 레졸루션 이미징이 가능하고요. 더불어 그 다음에 싱글 파티클 트래킹이 가능하고요. 이때서 나오는 걸 해서 파티클 사이즈라든가 디스트리뷰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바이러스 리서치하는 쪽에 굉장한 툴로 활용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비드-19이 아니라 최근에는 코비드-2에 대한 데이터는 좀 갖고 있는데요. 여기다 실을 정도는 지금 아닙니다. 여하튼 호스트 셀하고 바이러스하고 인터랙션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셈블 됐을 경우에 어떤 단백질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를 확인하실 수 있고, 자체 구조, 그 다음에 라이프 타임이죠. 바이러스가 나와서 어떻게 숙주세포까지 또 인펙션 되느냐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하여간에 제일 중요한 건 라이브 바이러스를 리서치할 수,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데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로사이언스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주로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프리시냅스거든. 프리시냅스고요. 포스트 시냅스입니다. 그래서 프리시냅스에 대표적으로 스탠다드 마커가 있는데 마이라는 프로틴이에요. 이건 바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시냅스의 스탠다드 마커는 여기 호모라고 하는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포스트에 리셉터들이 붙어 있겠죠. 그래서 원하는 거는 뭔가 하면 여기에 보이는 매지클 안에 있는 글루타메이트가 어떻게 트랜스포트 되느냐는 걸 이제 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밑으로 내려가겠죠. 녹색으로 염색했고 보라색, 이거는 좀 오렌지 컬러로 염색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이즈가 일반적인 현미경에서는 못 보고요. 슈퍼 레졸루션 마이크로스코프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샘플 자체가 살아있는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보라색, 녹색, 오렌지 컬러에서 다 확인이 됩니다. 다 따로따로 염색을 했습니다. 이건 디스톰의 이미지고요. 스냅스고요. 이건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이거는 현재 프리시냅스하고 포스트시냅스가 위아래가 좀 바뀌어 있어요. 그림이. 그래서 이 녹색이 프리시냅스에 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넘어갑니다. 포스트로다. 포스트의 스탠다드한 프로틴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좀 프리시냅티의 스탠다드한 마커가 되겠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원하시면 여기다 줄을 긋고 보시면 여기 녹색과 보라색이 경계되는 게 한 80 나노메타, 그러니까 시냅스 사이에 프리시냅스와 포스트시냅스의 거리는 이런 경우에는 되게 80 나노메타 되는구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 데이터 하나 보여드리고 시간 관계상 이제 정리를 좀 해야겠는데요. 자, 박테리아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좀 넣습니다. 박테리아 쪽에 연구하신 분 되게 엔티바이오틱스 연구하시는 분이 대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트래킹 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RNA 폴리머레이즈를 염색을 했어요. 여기 포토액티브를 M 체리로 했죠. 혹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거는 저 스톰의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팜을 이용한 겁니다. M 체리는 프로테인, 프로에서 프로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확인이 되고요. 이거를 이제 결과를 한꺼번에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이거를 점을 찍어서 보면 이 컨트롤이고요. 이쪽은 트리티드. 그러니까는 개발하고 있는 엔티바이오틱스를 처리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테리아가 이제 이끌어서 죽겠죠. 그 다음에 이거로는. 그래서 이 안에 RNA 폴리머레이즈의 그 분포 양상이 굉장히 변하는 것을 비교를 해서 하나의 파라미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 이 약물을 처리하게 되면 트랜스크립션 레벨에서의 변화를 초래해서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도출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지금 말씀드린 것 이외에 더 많은 논문들이 나올 거고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싱글 모리큘 바이오센싱, 드럭 디스커버리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이뮤노테라피, 그다음에 패톨로지도 마찬가지겠고요. 잠깐 마지막에 보였지만 엔티바이오틱스 분야, 그다음에 제일 먼저 보여드렸던 매지클 특성화하는 것들.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여기서 제 발표는 마치겠는데요. ONI에서 공급하는 나노 이메이저는 전 세계적으로 데스크탑 사이즈의 차세대의 나노 이메이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를 대상으로 해서 싱글 모리큘 레벨에서의 모든 연구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B 연구하는 제약사에서 나노 파티클 트래킹 분석뿐만 아니라 이미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약사는 아닌데요. 제약 관련된 바이오 벤처인데요. 이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입도 분석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EB 자체, 주로 이제 엑소점이 되어 있지만 EB 자체의 크기라든가 그다음에 사이즈라든가 분파 카운팅 같은 것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정확히 자기가 원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을 못하죠. 그래서 이미징 장비는 형광 물질로 염색해서 원하는 프로틴이 있든지 원하는 어떤 물질이 있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입도 분석기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는 이제 QC할 때 나노 이미저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익스트라셀룰러 매지클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퀀티피케이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는 내용인데요. 물론 이거 염색은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셀레로다가 충분히 프레스 다이드를 집어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같이 또 프레스 프로테인인 경우는 그 안에서 발현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제가 확인을 좀 했어요. 이런 관련 근거라든가 여기에 맞는 레퍼런스가 있었는지 확인해서 다시 연락을 이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버 슬립, 샘플 홀더, 이 얘기, 프랩 때는 커버 슬립이 어떤 종류를 필요합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장되는 내용이에요. 이런 뇌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추천합니다. 이런 35mm DC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딩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픽세이션 합니다. 근데 픽세이션 하는 거는 일단 리얼타임이라기보다는 라이브 셀은 아니죠. 그 상태에서 붙인 상태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제외하게 되면 라이브 셀은 수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퍼미어빌라이제이션, 트리톤 엑스백으로 합니다. 블로킹하고 이건 염색할 때 쓰는 플로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천하는,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추천하는 다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다이 말고도 다른 다이 쓰실 수 있으세요. 근데 꼭 기억하실 거는 스톰이라고 하고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나옵니다. 근데 디스톰으로 해서 찾으셔서 그 다이를 찾으셔야 되고요. 혹시 그냥 스톰이라고 하면 N스톰이라는 게 있어요. N스톰은 니콘에서 나온 상용화된 그런 용도입니다. 그래서 N스톰은 두 개의 형광 물질을 동시에 사용해야 돼. 하나가 액티베이터고 하나가 리포터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두 개를 하는 것보다는 이 디스톰 하는 게 더 좀 장점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적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픽세이션 하셔야 되고,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질문 다시 제가 정리하는 대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몸 건강히 지내시기 바랍니다.